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윤지훈입니다. 제 전공은 교육학이고요. 사범대에 있습니다. 그, 이제 일단 인문사회 계열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드리고 KCI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좋은 논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는 측면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 논문 심사 결과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심사를 한번 받아보면 사실 계제 불가에서부터 계제 가까지 여러 그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등급,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왜 이런 등급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조금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좀 제가 그 이 특강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여러 대학원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는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술 영역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듣고 각 그 여러 대학원생들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한번 어, 찾아보시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논문 투고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심사자 관점에서 투고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논문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논문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신성도 있을 거고요. 잘 짜여진 구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 지금 석사 과정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석사 과정?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박사 과정이라 좋습니다. 음, 대체로 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그 학위 논문을 이렇게 학술 논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점점 대학원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많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혹은 전공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석사 때 이미 주저자급의 자기 학술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졸업 자격 요건으로. 박사가 되면 더 그렇죠. 박사가 되면 이제 SSCI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술 논문하고 학위 논문은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시고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졸업 후에 학술 논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뭐 경향이랄까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학위 논문을 그 쓰기 위한 일종의 자격 요건 비슷하게 학술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과나 학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이런 학술 논문을 학위 논문을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적인 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 전반적인 학술 논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런 한 네 가지 정도를 딱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저도
슬라이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슬라이드 내용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대학원생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학술 논문 게재가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 전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이라는 것을 보죠. 종합시험의 다른 말은 논문 자격 고사입니다. 혹은 논문 자격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중에 한 가지로 학술 논문 게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나면 바로 생각하셔야 될 게 졸업 후에 내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고민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본인 문제이고 더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는 있겠지만 그냥 일단 학교 뭐 대학원 다니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이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학문 세계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상업 같은 경우는 뭐 자본금이 얼마고 뭐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내 가게가 몇 평이고 혹은 종업원이 몇 명이고 아마 그런 게 기준이 되겠지만 학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연구 역량이 제일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됩니다. 바로 그게 학술 논문의 게재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위 논문, 두 번째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연구 과제 수행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학위 논문을 왜 쓰는,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쓸 때 그 학위 논문이 해당 영역의 석사 혹은 박사급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한다. 그건 맞는 얘기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쓰거나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짧게는 넉 달짜리, 길게는 1년 반짜리 정도의 프로젝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위 논문이든 학술 논문이든 과제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제를 잡고 내가 갖고 있는 가용한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과제를 완성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얼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지금 우리 대학원생들이 본인의 프로젝트 역량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관리 역량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 동향이나 비전을 파악하는 역량. 이게 이제 정보의 최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자 지금 여러 대학원생들 각자 자기 전공에서 굉장히 최신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걸 갖고 내가 얼마나 이 영역에서 우리 전공에 있는 최신 정보들을 내가 얼마큼 빠르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고 뭐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종합시험을 볼 때 외국어 시험이 이제 조금씩 좀 덜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외국어 시험은 왜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구 동향이나 비전 파악 역량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거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어떨까? 예. 외국어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 시험이 아니겠죠? 이 외국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1차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인공지능도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번역 같은 것들도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이 변하면 뭐 과정도 변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맥락이 이 안에 숨어 있다. 이런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는 연구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그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그 박사 학위를 졸업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학위를 받았을 때, 뭐, 대체로 나오는 총장님들이나 학장님들이 해주는 얘기는, Welcome to Academia, 이 얘기를 합니다. Welcome to Academia.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아가 학술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학술 세계는 그 학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일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publish or perish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그 책을 몇 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책 중에 이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1장 첫 문장이 이 내용입니다. publish or perish. 그러니까 게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게 어떤 역량이 된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보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주제 선정하고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될까? 어, 저는 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석사 졸업 요건, 석사의 논문 자격 요건으로 KCI급 그 주저자 1개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박사는 2개 이상 and SSCI급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거는 영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제가 그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학위 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 접근을 한다라는 뜻에서 그 자기 연구 주제를 완성하는 것이 학술 논문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 작성에 한 2년 정도 걸리고 석사과정 한 1년 정도 잡습니다. 이제 요거는 논문 계획서 발표 후에 언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가를 조금씩 학과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교육학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 걸리는 시간이 1년, 석사는 1년, 박사는 2년이다라는 그 타임프레임 속에서 우선 IRB라고 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이거는 학위 논문이 당연히 학위 논문은 여러분이 학위 논문 제출할 때 이 IRB 심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근데 여기 걸린 시간이 요즘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은데 느낌상 짧아도 2개월. 평균적으로 석 달 정도는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석 달은 IRB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심의서 작성이 아니고 제출 후에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2달에서 한 석 달 정도, 빨리 되면 2달 정도지만. 자, 그런데 KCI급 논문의 심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몇 가지 뭐 KCI급이라는 말이 일단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KCI급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학술지들은 주기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등급이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면 학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그런데 KCI급 논문의 심사를 받을 때 뭐에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이 뭔가를 알아보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심사 기준 중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게 논문이 통고되어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록을 잘 남기고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은 그 학술지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재 비율이라 그래요. 한 회에, 그러니까 한 호차에 투고된 논문 중 몇 퍼센트가 게재가 되는가.
최근 경향은 교재율을 낮추지 말라 그럽니다. 너무 심하게 낮추지 말고 좀 높여도 괜찮다.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얘기를 할까요? 70%까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계속 전공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논문 투고를 했는데 교재율이 30% 되는 그런 학술지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 학술지 입장에서 뭐 좋고 나쁘고는 없겠지만 그 골치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KCI 논문 학술지는 학술지를 부를 때 권호라는 명칭을 뭐야? 권호. 몇 권, 몇 호 이렇게 하죠. 그러면 호라고 하는 건 하나의 권에 들어가 있어서 1년에 발행되는 그러니까 이슈 넘버입니다. 몇 회 이슈가 되는가. 그다음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권은 볼륨입니다. 볼륨. 그래서 뭐 19권 3호 그러면 볼륨 넘버 19고 이슈 넘버 3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KCI 등재지의 경우에 1년의 발간 주기가 3회기 혹은 4회기 혹은 6회기 혹은 월 발간해서 12회기를 갖고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12회기 발간되는 논문들인 경우는 투고하면 교재가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달 이게 나가니까 그런데 굉장히 발간 주기가 그 하나의 논문이 투고가 되어서 게재 결정이 난 뒤에도 호차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게재 후, 그러니까 수정 후 재심사, 그럼 다음 호 재심사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그게 한 호가 밀리죠. 그럼 밀리는 것만큼 그 다음 호가 되면 또 심사에 들어오는 신규로 들어오는 투고되는 논문들이 또 있겠죠. 그런 논문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는 2회 이상 심사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사를 3회 받으면 게재 불가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학술지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학술 논문을 하더라도 IRB가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러면 IRB 하는데 한 2, 3개월 그다음에 심사 주기 이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통 60일에서 90일 기준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말에 게재가 되는 논문이라고 하면 1월 말 60일 최소 60일 전에는 원고 모집이 끝나거나 아니면 투고가 너무 많아서 심사가 오래 걸리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60일보다 더 이전에 그 원고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당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학술 논문 하나는 4, 5개월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집필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필됐다고 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가 걸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내가 학술 논문을 하나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 기본 과제 내듯이 그냥 과제 하나 내는 걸로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KCI라는 게 뭔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KCI는 여기 나오는 Korea Citation Index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KCI이고요. SCI, SSCI도 똑같이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하니까 SSCI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술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KCI를 가서 보면 학술지 하나하나마다 영향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력 지수는 얼마나 그 학술지가 인용이 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학술지를 투고를 하고 투고하는 중에 그럼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학술지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의외로 그 원고 하나가 언제 투고됐고, 언제 그 심사가 끝났고, 언제 게재 확정이 됐는지 그 트래킹 정보를 되게 중요시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고 문헌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냐를 따집니다. 참고 문헌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 KCI라고 하는 한국 인용 지수를 관리하는 KRI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정보들이 다 탑재가 되는데 논문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인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한 인용 지수 값이 계속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네트워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 문헌을 얼만큼 똑바로 썼는지를 많이 따지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학술지가 그런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 지수라는 건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얼마나 학계에서 다시 인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이 보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연간 발행 논문 횟수, 그러니까 총 몇 회 정도의 발간 주기를 갖고 있는가. 뭐 연간으로 되는 건 1년에 한 번 나오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애뉴얼 하면 1년에 두 번. 보통 계간 해서 사계절, 그 계절에마다 하나씩 나오는 게 3개월 주기로 나오게 되는 4호 발간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3호 발간 체제를 갖고 있거나 그렇고요. 총 논문 통수가 몇 개인가를 보시는 것도 어떤 그 논문을 학술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술지와 관련해서는 교수님, 지도 교수님하고 혹은 주변에 있는 선배분들하고 꼭 한번 내가 이런 이 학술지에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학술지는 그 나름대로 약간은 그 학술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질적 연구 중심, 양적 연구 중심, 그러니까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이론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술지는 개발에 대한 거, 뭐 평가에 대한 거, 혹은 리뷰에 대한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술 커뮤니티의 마다 갖고 있는 역사성을 조금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꼭 주변 분들이랑 이렇게 이번에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면 이 주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학원생이 이런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들어보고 어느 학술지를 해보고 싶다. 자, 학술지를 처음 투고를 할 때는 다 되게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투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장을 한번 내보는 거니까 제가 처음 학술지에 원고를 써봐야 되겠다고 했던 게 9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굉장히 이걸 투고를 하고 내가 너무 멋있게 느껴지고 야, 내가 이렇게 드디어 하나 써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아마 뭐 그런 것들은 조금 그 강약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 우리 대학원생들이 첫 시도를 한다면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이 학술 논문을 작성한 나의 이 멋스러움과는 조금 별개로 그 주제가 그 학술지에 적합할지 안 한지에 대한 거는 학술지를 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학술지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보거나 하는 걸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그 학술지를 최근 5년치를 한번 쭉 훑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술지가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를 여기다가 내놔도 억셉트가 될 개연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술지는 이게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편집위원장이 있어요. 그럼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논문이 투고가 되면 투고된 논문이 편집위원들한테 곧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편집위원들에게 오히려 안 갑니다. 편집위원들은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심사위원 풀은 따로 큰 풀을 갖고 있고 편집위원들은 논문 내후 논문이 심사되고
이렇게 결산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아까 최근 몇 년도 아니에요. 최근 한 반년 사이에 편집위원회에 나왔던 제가 소속돼 있던 그 학술지에서 편집위원 소집됐던 몇 가지는 이거 챗GPT를 쓴 것 같은데 표절이 의심이 되니 이거를 게재할지 말지를 판단해주면 좋겠다라고 편집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근거를 보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편집위원장도 그러니까 편집위원도 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학술지마다 평가를 받을 때 학술지 평가 받는 요인 중에 또 다른 한 팩터는 편집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편집위원을 하고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런 등재 후보지 이상 편집위원을 제가 만약 4군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학술지는 감점을 받게 돼 있어요. 3군데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위원들을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점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다양하게 꿈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KCI급에서 학술지의 관리라고 하는 게 그냥 얼마나 게재가 될까 게재 요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학술지 평가에는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학술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떤 학술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그럼 연구 주제, 현재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높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학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 5년치는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관련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평판이 높은 학술지를 선택하는 것은 도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권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주로 활동하는 학회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주제가 이게 좀 얼핏 맞을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어떤 학술지나 잘 못 봤던 어떤 학술지에 도전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학술지가 정말 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잘 점검해서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학술지 정보를 소개해주는 KCI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해서 이 KCI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KCI 등재지, 등재 후보지 목록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미스라고 하는 걸 아마 논문 검색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KCI를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 식의 학술지 정보들이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 보면 학술지들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권호, 몇 호 몇 권인지, 총 그동안 발간된 권수가 몇 권인지, 그 다음에 학술지 평가 중에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게재된 논문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항상 따집니다. 그건 거의 기본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소속이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조금 우리 대학원생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찾다 보면 스콜라라고 하는 DB에서 찾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키스라고 하는 데서 찾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누비피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학술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왜 달라지냐면 그게 이제 보통 출판사들이 이런 그 학술지들을 관리해주는 온라인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DB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DB를 그 학술지가 선택해서 하는가에 따라 활용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논문 쓰고 나면 학술지 어딘가 실리겠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여러 레이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SSCI급 논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데를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을 하시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학이 어,
기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술지에 다 접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찾다 보면 어떤 거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찾아지는데 어떤 거는 소지 정보만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라이센스 비용을 계산하는가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 전남대가 한다 그러면 전남대 구성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런 그 DB 관리하는 하거나 가입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점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KCI에 들어가면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이제 투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투고를 할 때 투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잼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잼스에 대한 건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투고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고 시스템에서는 그 이제 점점 표준화돼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윤리 서약서에 동의했는가, 혹은 문헌 그 유사도 검정, 그래서 이제 표절 검사 결과라고 보통 하죠. 그거를 탑재했는가. 그 다음에 뭐 그 논문을 쓸 때 이제 이따가 그런 얘기도 또 조금 할 텐데 논문을 쓸 때 내가 어느 대학에서 이 논문이 나왔다는 것을 밝히는 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 뭐 그런 것도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투고 시스템을 올릴 때 그 투고 시스템에는 완전히 투고자가 누구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투고 윤리 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고를 할 때 각 논문마다 갖고 있는 투고 양식이 있어요. 그 투고 양식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투고 양식을 잘 공부를 하시고 학술지 끝에 보면 투고 그 규약 같이 내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심사 판정 기준 이렇게 돼 있어서 막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논문 투고는 3인 심사 체제입니다. 3인이 있으면 심사위원 1, 2, 3.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계제 불가에서부터 계제 가까지 5 혹은 6개의 심사 판정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3명 다 계제가인 경우 계제, 뭐 3명 둘은 계제가였는데 뜻하지 않게 한 명이 계제 불가일 경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해서 거의 모든 그 컨비네이션 조합을 다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문을 쓸 때는 약간 그 뭐 전략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절차로 이 아카데미아가 워킹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논문 보면 그 논문 뭐 뒤쪽에 보면 평가 체계 혹은 뭐 투고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걸 보셔야 되고요. 물론 SSCI급은 아니지만 SSCI급 논문의 경우에는 데스크 리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 데스크 리젝트는 논문 투고가 되죠. 그럼 논문 투고가 되면 그 에디터가 그 논문을 이렇게 봅니다. 이 논문이 우리 여기 학술지에 적합한가 안 한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심사도 넘어가지 않고 데스크 리젝이 됩니다. 국내의 KCI급들도 사실은 데스크 리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보고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거는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안 맞는다. 뭐 예를 들어 저가 그 교육 계열에 있다 그랬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연구 뭐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걸러내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데스크 리젝이라고 부릅니다. 데스크 리젝 근데 이제 이 투고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투고를 하는지 거기에 뭐 연구윤리 서약서, 다음에 정보 공개 동의서 등등의 것들을 함께 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내가 투고한다 생각하고 가서 내가 요런 무슨 뭐 연구 뭐 이런 학술지에 관심이 있다. 그럼 가서 투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양식을 이런 양식을 쓰는구나. 그래서 그 양식을 잘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편집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편집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술지마다 편집 기준이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뒤에 정리해놓은 순서가 있는데 대체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인문학 분야는 또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하는데 뭐 이런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나 혹은 심사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결제 불가를 만약 받았다. 또는 결제 불가를 심사위원이 결제 불가 판정을 내릴 때는 어떤 근거로 결제 불가가 되는 걸까? 우선 결제 불가가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논문이 이 학술 커뮤니티에 공유될 만한 밸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밸류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를 따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뒷부분에 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고자의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 이따가 샘플로 논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걸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잼스입니다. 잼스라고 하는 전문 투고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논문 투고를 할 때 그냥 그 편집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주로 잼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잼스의 그러니까 학술지마다 논문 투고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학술지도 있습니다. 몇 군데,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논문 투고 시스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학술지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잼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학술지들이 여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문제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도 등재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등재지도 이 잼스라는 거를 통해서 학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고 이때 자 대학원생이라면 그 연구자 등록번호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학번 같은 거는 아니에요. 학번 같은 건 아닌데 연구자 등록번호를 신청을 하면 내가 내 연구자 등록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마치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잼스도 통합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전부 다 인문사회 계열이잖아요. 여기 만약 저널이 10개, 5개가 있고 이 5개가 잼스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의 범용 아이디를 써서 로그인하고 내 정보에 따라 아이디를 하면 거기서 패스워드를 같이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일원화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SCI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잼스는 약간의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뭐 국가 지원 출판 시스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SSCI는 주로 출판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알고 있는 뭐 스프링거라든지 뭐 세이지라든지 뭐 윌리스라든지 여러 출판사들이 있죠. 뭐 피어슨 뭐 등등 그런 출판사 뭐 탐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SSCI도 사실은 탐슨이 만든 그 사이테이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외국 저널은 그런 식으로 출판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한국은 국가 지원 시스템이 좀 많다. 뭐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와 연구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예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제 연구 방법론 수업을 듣다 보면 뭐 되게 멋진 연구 방법을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와, 이런 연구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연구 방법에 맞춰서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을 쓰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게 그 약간의 뭐 업사이드 다운처럼 그냥 뒤집혀져 있는 상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앞에 놓고 마차를 놔야 말이 마차를 끌고 나가는데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들을 좀 보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막 굉장히 비전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연구법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주제의 중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 주제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건 있지만 연구 방법에 적합한 주제라는 그 논리는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피해야 하는 주제와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제가 1년에 심사하는 논문이 한 12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다음에 한다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근데 12편 정도, 그러니까 그냥 10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편 정도를 하면 그 중에 한 편 내지 한 2편 정도는 그냥 딱 봐도, 아, 이건 그냥 지도 교수님이랑 한 번 상의라도 했으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너무 어설프게 이렇게 작성이 된 그런 논문이 보여요. 이건 안 봐도 그냥 뻔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만 이게 지금 24년이니까 23년도에 아주 핫 이슈, 지금도 여전히 핫 이슈지만 아마 챗GPT나 이런 거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죠. 그 주제 이렇게 논문이 왔는데 이렇게 읽어보고 그 논문은 심사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쭉 봐도 아 이거는 논문으로서 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학술 커뮤니티에 이거를 게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 학술적인 발전에 도움이 별로 될 거라고 판단이 안 될 때 게재 불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지는 형식적으로 이거는 학술적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쓴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게재 불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상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 기말과제 하듯이, 가끔 기말과제 이제 하면 굉장히 멋지게 나오는 기말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학기 말에 되면. 그리고 한 학기 내에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썼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학술지에 나갈 수 있는 퀄리티인가 그냥 과제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 인식조사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인식조사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해제 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연구를 어디다가 쓸 건지, 그러니까 주로 무슨 뭐 만족도, 효과성 분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효과성도 아니고 그냥 만족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구를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제 연구 주제는 이건데 이 논문과 딱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말은 너무 힘들 정도로 안 찾아봤기 때문에 지금 안 찾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그 그러니까 선행 연구 없는 주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선행 연구와 나의 주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연구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내 연구 주제와 똑같은 주제로 진행된 그런 논문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게 내가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를 판단해 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 주제를 완성하는 사전 연구,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석사 때는 문헌 고찰 연구 같은 경우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 표집 크기를 얼만큼으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인지 뭐 심리 뭐 이런 쪽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실험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정 수의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사전 연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위 논문 할 때 꼭 필요한 연구 방법, 이게 자료 관리를 얼마큼 잘 숙달해야 되나인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학 도서관에 가보시면 그 지원 도구에 가시면 엔드노트를 이렇게 내려받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드노트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그 툴을 그렇게 쓰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제가 엔드노트라는 툴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인데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논문을 쓰시다 보면 이 논문 하다 보면 이 논문이 뭐였지 막 자꾸 막 이런 경우 생기죠.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저는 아래 한글하고는 인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예, 그것도 약간 피해가는 방법은 있는데, 워드 같은 경우에 엔드노트가 설치되면, 우리 여러분들 에크로벳 리더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워드에도 그게 그 아이콘이 뜨지요. 그런 식으로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 말 나온 김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제가 잠깐 봐볼게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와 전남대학교는 어떻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냐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잠시만요. 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화면 공유 잠깐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교육연구 지원의 논문 작성 지원, 엔드노트 이용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엔드노트 설치 파일이 있고 엔드노트가 뭐다라는 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심리학 계열에 계신 분들은 APA라고 하는 양식을 아마 아실 거고 또 어, 정외나 행정 이쪽 아마 시카고 스타일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술지마다 참고 문헌 쓰는 법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런 학술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참고문헌은 그냥 저자 이름하고 뭐 이런 거 꼭 필요한 것만 나오면 되지. 이게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순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참고문헌은 그 학술 커뮤니티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논문을 읽다가 참고문헌 딱 보면 이거 사회학 분야에서 오지 않았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학 도서관에 있는 엔드노트는 아주 괜찮은 겁니다. 꼭 한번 활용을 하시고 실제로 학교가 저 도서관에서 그거를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위 논문에서 꼭 필요한 연구 방법 같은 게 뭔가를 찾아보시되 자료 관리에 굉장히 숙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엑셀로 많이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엑셀로 관리하는 방법이기는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아, 모스를 한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원래 네,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자, 지금 리스에 들어왔습니다. 리스에 들어와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세 검색해서, 자,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뭐 하나가 지금 검색이 됐어요. 얘를 클릭을 해보고, 이렇게 쭉 할 때,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보통 내보내기 많이 하실 거예요. 내보내기를 해서 서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엔드노트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엔드노트는 여러분들이 만약 엔드노트를 그 전에 모르셨다면 그거 뭐 어디서 못 들어보던 소프트웨어인데가 아니고 이거는 월드와이드하게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엔드노트를 처음 썼던 게 2000년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2000년. 2000년에 엔드노트를 쓸 때 버전 4점 몇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맹글레이라고 하거나 랩웍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인노트를 많이 썼고 어느 날 제가 전대에 이제 임용된 게 2006년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엔드노트를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비싸게 돈 주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했는데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엔드노트를 어떻게 배포를 해줄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자랑하는 거고 이만큼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엔드노트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엔드노트가 서지 정보를 싹 갖고 와요. 그럼 서지 정보를 갖고 오면 여러 대학원생들이 시카고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시카고 스타일로 바꿔주고 APA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PDF도 끌고 와서 거기다가 탁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 내용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가 내 컴퓨터에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 문헌 관리가 내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안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엔드노트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레퍼런스는 휴대폰이든 뭐 아이패드든 노트북이든 항상 싱크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접속하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노트북이 바뀌거나 데스크탑을 바꿔도 온라인에 이미 그걸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연동이 됩니다. 메모 달고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워드를 쓰게 되면 이거 이제 조금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좀 능숙하게 쓰려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 내가 찾아놓은 정보 내에서 초록 검색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DB, 이게 내 DB를 만드는 거죠. 내 DB 내에서 초록 검색도 가능하고 내가 마킹해두면 마킹해둔 대로 혹은 따로 내가 뭔가 메모를 해두면 메모 창만 따로 검색도 가능하고 DB가 원래 있으면 이거를 주제로 막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되게 멋진 연구 방법론을 생각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배운 거를 그룹핑을 시켜놔요. 이렇게 그룹핑 시켜놓고 또 주제별로 다른 그룹핑을 시켜놓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찾은 논문들 중에 어떤 논문은 양쪽에 다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그룹핑을 해주는 그냥 폴더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태그를 달아서 관리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네, 약간 아주 좋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엔드노트 쓰는 법을 좀 익혀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논문의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자, 이제 논문을 여러 우리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투고를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심사를 하게 되는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저 나름의 심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목이에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
이메일이 와요. 요즘은 카톡으로도 와요. 이제 연구재단에서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학술지에서 저한테 논문 심사를 맡기려면 그 학술지에 갖고 있는 제 정보가 있겠죠. 아까 제임스에 들어가 있는 건 대명 통합 아이디라 그랬죠. 그 속에는 제 연락처 정보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에는 제 이메일 주소도 있어요. 그러면 각 학술지 제임스 시스템에서 이거를 유지현 교수님한테 심사를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저 유지현한테 심사 맡겨요 하고 딱 심사위원 선정을 하면 연구재단에서는 제 정보를 받아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학회지에서 논문 심사 의뢰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왔구나.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이메일이 와요. 그럼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건 난 요즘 좀 재미가 없어 보이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없고,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서 클릭해가지고 제임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술지는 심사위원 아이디를 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제 본인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초록을 제일 먼저 편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시스템 상에서 그냥 윈도우를 읽게 되니까, 익스플로러 같은 저 웹브라우저에서 보고 논문을 바로 보지는 않고 다운로드 하게 되는 방식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초록이 중요해요. 초록을 그냥 요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록도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 분량이 왜 적을까요? 그러니까는 보통 뭐 논문 학술지로 보게 되면 한 페이지 정도가 좀 안 되죠. 엄격하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 사회과학, 특히 이제 심리학 분야에 APA라고 하는 매뉴얼북이 있어요. 그 매뉴얼북을 제가 학부 때부터 그 APA 매뉴얼이라는 거를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원 선배들이 야 이거 중요해 이거 꼭 봐.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그냥 제본 하나 영어로 된 거 제본해가지고 이게 중요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 봤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 유학을 가서 학위 논문을 한참 쓰던 어느 날 이렇게 일요일에 누워 있다가 책꽂이에 APA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이나 읽어볼까? 뭐 정말 처음으로 서문을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그 책을 대학교 3학년, 아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갖고 다니고 버전업이 되고 이랬는데도 그 서문을 읽다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APA 양식은 과학적 글쓰기를 위해서 학술 커뮤니티가 어떻게 자기의 연구 결과를 디세미네이션 할 것인지를 구조화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생겨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내용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근데 거기에 보면 어, 초록 같은 경우에도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요즘도 그 이유가 작동한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때 일정 분량이 넘어가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턴케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일정량이 넘어서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턴케이트가 되지 않도록 몇 자 이내로 카운트를 해서 초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논문 양식이 있어요. 시카고 스타일은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두꺼운 진짜 큰 사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그걸 보고 와 APA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시카고 스타일의 서문을 읽어봤어요. 그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카고 스타일의 서문은 시카고 출판사에서 교정보를 서로 일치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몇 명의 이 교정공들이 모여서 처음에 만들었던 원페이지 시트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APA 양식하고 시카고 스타일의 태생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카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침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쉼표 어떻게 굉장히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APA 스타일은 과연 서술을 할 때
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필자는, 그러니까 주어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서부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다르다. 어쨌든 초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록은 무조건 요약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초록을 쓸 때 초록을 잘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초록을 잘 보시고 초록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초록이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초록이에요. 저는 사실은 논문 심사 의뢰가 오면 초록을 딱 보고 대충 제 마음에 한 60%는 결정이 돼요. 아,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이건 뭐지? 막 그러니까 좀 야, 이거 신기한데? 뭐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연구 목적을 잘 서술했는가. 이 연구는 도대체 왜 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학술 논문 한번 써보려고 멋지게 써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게 연구 목적이 아니죠. 네. 그다음 연구 방법, 얼만큼 연구 방법이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 너무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결론문 논의. 어떤 논문들은 결론문 논의가 지나치게 짧게 서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100% 논문의 퀄리티가 좀 있는데, 결론문 논의가 너무 짧으면, 저는, 수정후 재심, 거의 대부분 수정후 재심사. 왜냐하면, 뭐, 결론이 되게 중요한 건데, 논문은 결론이 중요한 건데, 결론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그걸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주 영역이 사실은 결론과 논의다. 그 통계 분석한 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result예요. result. conclusion이 아니에요. result는 그냥 했는데 평균 뭐가 나왔고 F 값이 뭐가 나왔고 P 값이 뭐가 나왔고 이런 내용입니다. 네. 논문 투고와 심사 과정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자, 원고 투고하고 심사위원 배정된다는 얘기 아까 얘기 드렸죠. 논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논문 심사가 이루어지면 몇 가지 등급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3인의 논문 심사가 3인에 의해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누가 다른 논문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심사위원의 결과를 최종 판정 날 때까지 모릅니다. 심사위원조차도. 그러면 심사 결과가 다 모이고 나면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니, 이 논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가를 얘기했어요. 3인의 논문 심사했죠. 한 명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또 봤어요. 한 명은 기재 가였고 한 명은 기재 불가야. 또 한 명은 수정 후 기재 가예요. 그럼 과연 이 논문이 어떤 퀄리티가 있느냐. 또 이런 경우 심사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때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이제 그러니까 편집위원들이 이거 보고 이 논문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논문 게재 불가를 한 것 같은데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내지는 반대로 게재 불가라고 보는 근거가 없다. 이거는 그냥 게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수정 후 재투고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수정 후 게재 가도 있지만 혹은 게재 가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게재 가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150편 정도 논문을 썼는데 게재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게재 불가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재투고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그 뒤에 과정들을 진행이 됩니다. 자, 원고 투고는 아까 다 얘기를 드렸고, 뭐 심사비도 내셔야 되고요. 윤리서약 확인서, 문헌 유사도 검사, IRB를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IRB가 필요 없는 논문이었다, 필요한 논문이었다. 필요한 논문이었다면 IRB 승인 번호가 무엇인지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사용과 투고용을 따로 구분하는 대체로 심사용하고 투고용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심사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본인이 사용한, 그러니까 본인이 작업한 참고 문헌도 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SSCR급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아까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접수 승인 후 편집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대체로 이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문 투고가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 투고된 논문들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이 주제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라는 게 편집위원회에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위원들이 이건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내용을 막 얘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편집위원장이 보고 이거는 투고자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빼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어, 그다음에 뭐 이 학술지 인력 구성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 규모가 있는 학술지에 그 전임으로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술지는 그 상근 인력이 있어서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나고 예. 심사위원별로 대략 심사는 일주일 이내는 조금 짧게 주는 편이고 대체로 한 2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일의 심사위원 결과가 모여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고려를 하면 그냥 무슨 규칙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게재일 기준 60일 전에 논문 마감을 끝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 따라서 논문이 다 취합이 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를 연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장을 하더라도 45일 혹은 40일 이내까지는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긴급 투고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거는 심사료가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뭐 10만 원이다, 뭐 9만 원이다. 그럼 이제 긴급 투고는 25만 원 뭐 이런 정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긴급 투고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일주일 내에 무조건 심사 결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심사 결과를 판정을 해서 저자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논문 심사를 할 때 여기 지금 심사 기준이 여러 예시들이 나오는데 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대체로 나와 있는 심사 그 항목이에요. 항목. 그러면 연구 목적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막 세분하게 하면 제목의 적절성, 초록은 적절한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이 합치하고 한가, 적절한가, 연구 방법이 적절한지, 결론과 재현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 학문적 혹은 사회적 기여도나 참신성이 있는지, 문장 기술은 명료한지, 참고 문헌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 이건 이제 심사위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심사위원님은 막 토시 하나 틀린 걸 다 잡아서 제시해 주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심사 안 하고요. 논리만 봅니다. 논리를 보니까 뭐 이 논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기준이 주어지지만 심사자 자율 판단의 근거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인 이상 구성으로 되어 있고 최종 심의를 하고 심의 내용 중에 아까 그 얘기 했었죠. 극단적으로 다른 판정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재 불가인 경우에는 이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는 학술적으로 밸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수정 후 재심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수정 후 재심사가 수정 후 당호, 그러니까 그 후 재심사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허용하는 학술지도 있고요. 근데 최근 경향들은 수정 후 재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호 재심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 후 계제가를 따질 때도 있고 수정 후
재심을 당호에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아서, 이거는 이게 잘 다듬으면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드는데, 이거를 수정 후, 그 후에 게재하기에는 지금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수정 후 다음 회 재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얘기된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다음 회 재투고 게재 불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듣고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내에 서술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학위 논문 심사 후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석사 논문은 단심제, 그다음에 박사 학위 논문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삼심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될수록 수정 대조표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수정 대조표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텐데, 수정 대조표는 제 생각엔 그래요. 수정 대조표는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이 내용을 수정해서 고치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수정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좀 자세히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장을 이러이러한 문장으로 고쳤고 고친 부분은 논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논문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 심사를 받고 수정을 하게 되면 대체로 논문의 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근데 제가 만약 투고한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 수정한 부분이 늘어나면 다른 부분을 좀 뺍니다. 이제 여기에 슬라이드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논문이 과연 몇 페이지 정도가 들어가야 적합한 분량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쓴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논문은 읽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히는 거. 내가 많이 써서 인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쓴 걸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읽히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문헌 찾았는데 30쪽짜리 논문이 있었고 12쪽짜리 논문이 있었어요. 뭘 보고 했어요? 12쪽짜리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0쪽짜리는 대체로 학술 논문 하나의 꼭지가 가질 수 있는 이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장 적절한 수준의 논문 페이지는 저는 14쪽에서 한 15쪽 정도를 보고는 있는데 하다 보면 뭐 조금 늘기도 하고 어쩌기도 막 이렇게 해요. 만약 그 공저자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뭐 너무 빼는 게 막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막 며칠 밤을 새서 썼는데 쉽게 빼기가 좀 어렵죠. 저는 굉장히 잘 빼는 편이지만, 그래, 그럼 그냥 그거 하자.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논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쓴 논문이 읽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논문을 읽는지를 따져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 대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사자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조금 기분 나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건 뭐 석사 과정이 써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고, 막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지금 제가 이렇게 애달게 지금 표현한 사람에 따라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논문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논문 심사의 내용을 읽었을 때 논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문 심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논문 심사는 여러 번, 심사 결과는 여러 번 보지만 결국 논문에 도움이 되는 건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교심 저자, 공동 저자 협의를 해서 좀 그 서술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따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재 판정하고 뭐 개재 판정 되고 나면 사실은 개재 판정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재 판정이 되고 나면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각 학술지에서 포맷을 새로 싹 다 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 학술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평가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 이력이 나와야 돼요. 투고가 언제가 되었고 심사 1차 심사 종료가 언제가 되었고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언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투고자가 고민할 문제라기보다는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에서 고민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들어가야지 다음에 참고문헌 맞는지 이제 이 단계부터는 심사위원들과는 상관이 없이 학술지하고 투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고문식, 뭐 연구 사사 표기하는 거, 또 논문을 좀 보완해야 될 경우 보완해야 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KCI에 최종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 탑재가 되는 것도 만약에 1월 31일자 원고 마감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학술지는 1월 31일에 그 해 첫 권의 1호 마감이 1월 30일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논문은 무조건 1월 30일에 이 KCI에 탑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은 후보자의 몫은 아니고 그 논문을 하는 이제 이 학술지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을 쓰는 이유도 학술지 평가 요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지는군요. 자, 수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심심치 않게 생겨요. 세외의 심사위원이라 그랬죠.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심사위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을 해서 다음 해 재심사가 되었는데 그때 이전에 했던 심사위원의 평가와 반대 방향의 수정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그 논문을 그렇게 수정했을 때 어떤 결론을 얻게 될 것인가를 좀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 보고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저자 의견과 저자는 심사위원 의견에 동조할 수 없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러이러한 근거로 작성을 했고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심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논문 수정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논리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비유효적인 심사위원회 평가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논문의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거는 이거 좋은데? 라는 것보다 아니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래? 라는 식의 의견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으면 논문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논문의 질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작성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실수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동향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신문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최근에 일어난 일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오래된 참고문헌에 의존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년생이다. 이제 지금 쓰신 이제 대학원생 2000년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참고문헌은 뭐 80년 초반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니 지금 2024년인데 어떻게 80년대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인용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 전역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건 누가 봐도
안 찾아봤을 것 같은 논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막 이렇게 쓴다는 거는 오히려 이 논문 작성하는 사람의 크레디빌리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뭐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내용들 그냥 이렇게 인용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참고문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연구의 필요성이 잘 서술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왜 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냥 이런 거죠. 이거 뭐 하면 좋은 거지 뭐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것 되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연구의 필요성이 뭐에 직결이 되는가 하면 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의 목적이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 방법이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연구 논문을 쓰게 되면 멋진 연구 방법을 새로 배웠어요.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막 그래프도 막 나오고 막 숫자도 막 나오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거 써야지. 그거는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격이랑 똑같다. 마차를 끌고 나가려면 마차 앞에 말을 둬야 되고 그 말이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필요성과 목적에 내가를 갖고 연구를 시작했는가에 따라 방법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치명적인 실수. 네. 연구 목적과 방법,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죠. 결론과 논의가 불분명한 논문, 분량이 너무 적거나,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결과에 준하고 나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들어도 뻔할 것 같은 얘기는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심사 끝날 때까지 대략 한 4~5개월이 투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내가 갖게 된 나의 결론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결론과 논의를 서술을 하시는데 초점을 두시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연구가 좀 성숙되지 않은 연구일수록 결과까지는 잘 나가는데 결론부가 뭐 연두사항이 되듯이 그냥 휙 하고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지는 이렇게 뭐랄까 좀 마지막 투심 뭐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적은 거. 네, 그래서 결론 논의를 잘 쓰셔야 된다. 연구 방법, 적절한 연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결론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맨 앞쪽에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어, 연구 논문을 쓰거나 학위 논문을 쓰는 것은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와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동료와 함께 연구 계획 세우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합니다. 이제 이것도 물론 학술 분야에 따라 조금씩 특징이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연구 주제 발굴이 중요하다.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대학원 때 알게 된 어떤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써 있어요. 어떤 연구 주제를 해야 될까요? 최신 연구 주제를 해야 될까요? 최신 연구 방법이 적용된 연구 주제를 해야 될까요? 연구 주제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위 논문 아까 박사학위 논문 2년, 석사학위 논문 1년, 학술 논문도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4~5개월 혹은 길게는 2년 동안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논문 쓴 작업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재미있게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즐길 수 있는 건 진정한 나의 호기심을 유발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 네, 채팅으로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 또 질문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음. 자, 지금 나온 질문을 좀 이렇게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온 질문은 심사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정 저작도 같은 작업을 할 때 저는 사실은 내용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자꾸 늘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을 서술을 하느냐, 서술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좀 애매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뺐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론적 근거에서 세 가지 A, B, C가 있었다. 그러면 심사위원께서 요청하신 C의 논리적 근거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와 더불어 A나 B의 내용을 다소 좀 축약을 했다거나 조금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요. 뭐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1시간 반 쭉 진행이 되었는데, 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이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대학원생들이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이거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물건을 한 개 팔 때 세우는 계획하고 10개 팔 때 세우는 계획하고 10,000개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세우는 계획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도전감 있게 생각을 하면 내 계획을 어디까지 10개 물건 파는 사람하고 10,000개 파는 사람은 스케일이 다르게 접근을 하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대학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발전이 결국 여러분들이 발전을 해야 그 발전인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